네, 앞에서 일본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와 그 주변 해역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군사 전략, 군사 작전적 관점에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즉 철통 같은 바다 성벽의 요새지라고 볼 수 있죠. 이는 방어하는 자 입장에서는 방어가 대단히 쉽고요. 또 공격하는 자 입장에서는 공격이 무척 곤란하죠. 바다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일본을 침공할 수 있으며, 덕분에 일본은 역사상 본토에서 외국군과 전쟁을 수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시에 유일하게 미군만이 유황도 전투라든가 오키나와 전투,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두 차례에 걸친 원폭 공격으로 일본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죠. 오직 세계 최강의 국력과 다양한 전쟁 경험을 가진 미군만이 일본 본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열도는 장대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넓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 면적이 약 38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일본 전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합치면은 447만 평방킬로미터라는 엄청 넓은 나라가 됩니다. 인도 면적이 329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 7위인데 인도보다 지리적으로 더 넓은 넓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대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본토로부터 이 멀리 이역된 섬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유황도라든가 오키나와 또 오가사와라 제도, 센카쿠쇼도 이런 것들은 일본이 지키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다양하게 첨단화시켜 증강시켜 나가고 현재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전수방위와 자위권 발동의 범위를 넓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내륙부를 살펴보면은 수도 동경이 대충 열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동경을 비롯한 주요 산업도시 요코하마 그리고 오사카, 고베, 나고야 이런 도시들 주요 산업도시들이 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태평양으로부터 어떤 안전보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그 수도가 이제 하나의 국가의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인데 이 국가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 핵심 지역인 이런 산업 도시들도 대부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이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길게 지진대가 뻗쳐 있어 항상 대지진에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동경 인근에는 이제 휴화산에는 후지산이 있어서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 이 지진이 연동될 시에 동경은 엄청난 재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베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1994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 곳이죠. 일본의 이 본토를 보면은 동서로는 약 한 200km, 좀 짧아요. 남북으로는 3,900km로 굉장히 긴 활 모양의 이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일본 본토의 어떤 전략적 차단에 취약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사면이 이제 해양 바다라는 것과 이 남북으로 많은 도로망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 해양으로의 자유로운 기동, 또 국토 남북 중심적으로 기동, 이런 어떤 이점을 해가지고 어떠한 한 곳으로의 신속한 그 전력 집중, 자위대의 집중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일본 혼슈의 중앙부의 이제 중부지방에는 히다 산맥, 또 키소 산맥, 아카이시 산맥, 이러한 세 개의 산맥을 하나로 묶어서 일본 알프스라고 일컫는데, 일본 알프스 지역에는 2000m 이상의 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아카이시 산맥에서는 3000m 이상의 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참고로 그 일본의 최고봉 후지산은 3776m로 백두산보다 1000m 정도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고산악지대의 존재는 일본 그 본토에서의 전략적 기동에 많은 제한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일본 국토 방위 전략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일본 3대 해협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소야 해협, 그리고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를 관통하는 스가루 해협,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마도 쪽을 관통하는 스시마 해협, 우리말로서는 대한해협이라고 하죠. 자, 여기 소야 해협은 소야 해협의 바로 우측에 있는 바다가 이제 오스크해인데요. 이 오스크해는 동계 기간에는 결빙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는 선박이 항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야 해협은 태평양 및 오스크해 진출의 요충지로 이 해협의 남쪽은 이제 일본의 영토이고
여기 이제 북쪽은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러시아 쪽에 이제 이 사할린 쪽이에요. 페트로 해군 기지의 유일한 이 보급로가 되는 동시에 유사시의 항공 우세 획득이 유리한 곳이죠. 뭐. 다음은 이제 스가르해역인데, 스가르해역은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 해협의 양측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나 뭐 러시아 또 뭐 기타 나라 등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견제해주는 그런 중요한 해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동계에는 이 오스크해가 결빙이 되기 때문에 오스크해를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러시아의 함대, 뭐 러시아의 배들이 북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스가리 해협은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이 아주 매우 큰 해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시마 해협은 동진해, 그러니까 동중국의 진출의 요충지이며 일본 해상로 확보의 핵심적으로 해협의 이 북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남쪽은 이제 일본이 영유하고 있습니다. 1905년도 러일 전쟁 시에 러시아의 발택 함대가 이곳에서 일본 도구 함대에 전멸당하고 결국 러시아가 일본에 항복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해협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1999년 일본 자위대 고급과정 현지 연수과정 시에 이곳을 방문하여 헬기로 1시간 반 공중정찰을 한 바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오키나와의 에메랄드빛 이 바다가 참으로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최남단에 있는 이 오키나와는 40개의 유인도와 수많은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은 원래 일본 땅은 아니었고 1429년에 세워진 류큐 왕국이 존재했었습니다. 류큐국은 청나라, 일본, 조선 등과 교류하였으며 일본이 1868년 명치 유신 이후에 팽창비 정책을 추진하여 1879년에 이 류큐국을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방자치제 이제 오키나와 현으로 이제 편입된 이후에 일본군의 군사기지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 전투 와중에 수많은 그 오키나와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일본군은 소위 그 옥세 전법, 뭐 일본말로는 뭐 격사이 센포라고 그러는데 이 옥세 전법으로 민간인에게 자결을 강요했고 전황이 극도에 달했을 때는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큰 데가 바로 또 오키나와 주민들입니다. 1945년도에 일본이 패전한 후에 미 극동사령부 GHQ가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 군정을 한 5, 6년 실시를 했는데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독립을 하였지만은 이 오키나와만큼은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보니 미군이 계속 관할하고 있다가 1972년에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은 늘 지역사회의 문제였고 미군 철수를 원하는 지역 여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재는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재배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이제 현청 소재지 이제 나아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제가 일본 육상자위대 고급과정 유학 시에 귀국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하시가 있고 이 오키나와 현의 현청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곳 나하에서 1000km, 1500km, 2000km, 3000km, 4500km 이런 이제 동심원을 그려보면은 뭐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오세아니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국가들의 주요 도시들 뭐 북경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뭐 오사카 동경이라든가 이런 주요 도시들이 전부 이 동심원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또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미국이라는 먼 본토에서 먼 곳에서 그 전력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일본에 여기 이제 오키나와 이쪽에 배치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키나와가 미군 세계 전략의 전략적 작전적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도 신속히 투입한다 라는 그런 어떤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주일 미군 그 쓰리메프라고 쓰리메프 그 해병 기동 원정 부대인데요. 이 해병 기동 부대를 비롯하여 주일 미군의 70%가 이 오키나와 지역에 배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미연합훈련을 많이 참가해 봤지만은 이거 오키나와에서 많은 인원과 물자, 병력, 장비 등이 한미연합훈련 뭐 얼치포커스 훈련이라든가 예전에 뭐 RSY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에 참가를 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째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역사에 대한 주제로 더욱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